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근데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야.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걷는 속도, 악력, 인지기능, 우울증 정도, 만성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든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어머 생겨났습니다. 어머 어머. 여기 다들 지금 흡연자네. 앉아있는 거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만 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맞아, 걸으면서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시는 타시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 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휴.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 보, 3만 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은. 맞아.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2식. 다 해봤어. 수호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지금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아,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근데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고. 아,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아이고.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청년, 중년, 노년 구분 없이 세대 통합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분들께서 잘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영양제는 뭐 근데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되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부딪히는 게 있다고 또 들었고. 근데 너무 이게 그 호불호가 많잖아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정보가 너무 홍수예요. 정보들이.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40대 대표 황재성 씨와 김지민 씨는 어머, 저 39살이에요. 나랑 동갑이면서? 저는 원래 안 챙겨 먹다가 네. 얼마 전에 조금 약간 빈혈 비슷한 게 확 왔어요, 녹화 도중에.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마그네슘이랑 아연, 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한 포로 네. 그거랑 그 비타민 이렇게 챙겨 먹어요. 저는 활동 기간에만 고함량 비타민을 먹고 쉴 때는 잘 안 챙겨 먹는 타입.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잘 챙겨 먹어야 돼, 젊을 때. 명언이다 명언 한 방에. 젊을 때 잘 챙겨 먹어. 이게 그거 정말 연배는 다양하신데 내가 뭔가 힘들 때 내 몸에 결핍을 채워주는 무언가라는 걸로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데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영양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결국에 여쭤보면 뭐 한두 개는 기본이고요. 20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항산화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항산화제가 뭐예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키고 또 뭐 피부에도 안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약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태워주고 세포 내에 있는 고장난 것들을 수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지는 사실은 얼마가 안 됐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이런 U자형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활성산소는 좋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해롭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건강한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 만큼의 운동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왜 제거하시죠? 한편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오히려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고장난 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 무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게 제거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머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일단 환영합니다. 아니, 박사님? 접니다. 네, 노년내과 성주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희원이라고 합니다. 와.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박사님.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노년내과라 그래서 굉장히 좀 어르신이 오실 줄 알아요. 평생 이 그러니까요. 노년내과만 연구하신 그러니까. 좀 머리인데 너무 젊으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노년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너무 젊으셔서 아니 노년을 좀 경험을 해보셨는데 너무 젊으신데. 너무 궁금해서 이게 노년내과? 나도 그게 나도 처음 들어봤어. 무슨 노년내과? 이게 노년 내과로 하기도 하고 나라마다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다 원래 제리아틱스라고 해서 노인 의학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맞아. 소아과하고 완전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소아과랑. 네. 근데 우리 김광규 씨는 그 연세에 비해서 피부도 연세라. 좋으시죠. 맞아, 피부 그치? 좋으시고. 피부 좋지. 네네. 보면은 몸도 좋아요, 생기 몸도. 있고. 네. 예. 비교도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저는 일단은 탄산을 안 먹습니다. 탄산을요? 너무 좋습니다. 탄산. 아까 이렇게 변기에 잠깐 앉으셨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전바를 잡아야 일어나는 몇 점 정도나요? 좀 잡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일어날 수 있는데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박사님. 저랑 악수 한 번만 해보세요. 최대한 세게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세게요? 네. 딱 나와요. 네. 예. 당연히 악력은 좋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세 분 다 걸어 다니시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네. 네. 걸어 다닙니다. 네, 지금 조금 이렇게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젊은 성인입니다. 그냥 젊은 성인입니다. 또 젊은 성인들이시죠. 네. 저속노화는 약간 좀 단어는 약간 좀 노화를 늦춘다. 느낌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저속노화가? 저속노화라는 거는 이 결국에 그 몸에 고장이 쌓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대략 한 3 정도는 이제 유전자, 7 정도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습관 중요하다. 이 안에서 이게 그 생활 습관을 잘 만들면 노쇠가 오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가 있고 사실 노년내과는 어떻게 보면 이미 노쇠가 온 분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노쇠하셨나를 이제 위로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게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의 누적인 거죠. 네, 이걸 많이 크다네요, 피해가. 이걸 굉장히 많이 내가 가속노화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전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 습관. 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노화 속도 또는 수명에 네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습관. 또 생각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년 이상의 어떤 수명 차이를 식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젊어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내가 어떤 스타일로 식사를 하느냐 나중에 치매 발병률 이런 데도 영향을 줍니다. 치매가 그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있지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생활 습관과도. 중요합니다. 네. 와. 저희 중 한번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또 어떻게 드셨는지를 아. 또 조사를 해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봐주세요. 아, 네. 제가 제 식단인데요. 아이고.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오니까 또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자. 혹시 또 이렇게 그렇지. 특별히 좀 이렇게 솔직히 작가님이랑 모르지도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제가 그 탄단지로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그냥 섞어가지고 네. 아침은 햄버거를 드셨군요. 예. 햄버거가 탄단지예요? 네, 위에 탄수화물 탄수화물 안에 그 고기 패티. 그래서 불고기 버거를 시켰어요. 생각해서 시킨 거예요? 예, 예. 나는 종민이 햄버거 보고 얘 어떡하냐 이랬는데 아침에 이것만 드셨습니까? 아니요, 감자튀김도 먹었습니다. 아 혹시 음료는 어떤 걸 드셨어요? 콜라지 뭐. 제로 콜라를 먹었습니다. 제 제로로. 하지만 이제 감자튀김은 사실은 정제 국물을 튀긴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 단품은 그래도 비교적 탄단지 구성이 잘 맞춰져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생각보다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으로 드시기에 그렇게 아주 권장할 만한 식사는 아닌데. 종민 씨 아침에 햄버거로 드셨어요. 그리고 간식은 가속노화 음식을 드셨네요. 가속 놓아요? 가속 노화라고 그거 맛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간식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고 10년 저녁은 거네 10년. 근데 솔직히 이런 사진은 그 배달 음식 리뷰할 때 너무 맛있어서 사진 찍을 틈이 없었는데요. 거기에 네. 많이 나오는 거야. 저녁은 이게 느낌이에요. 포케입니다. 이게 네. 샐러드하고 거기에 이제 연어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아요? 밥은 현미밥. 아 현미. 제가 네. 현미밥으로 하고 그다음 옆에는 이제 좀 이건 너무 좀 헤비하지 않으니까 목을 축이려고 죽여야 되니까 라면 하나. 네, 그래서 라면이 이제 깔깔해서 그래서 입이. 일단 채소를 한 단위 정도 또는 두 단위 정도 섭취를 하셨기 때문에 좋고 통곡물을 섭취하셨으나 예. 라면은 또 튀김 유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양해야 하는 또 식품입니다. 그래서 빵점이다. 마이너스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같이 먹었으니까 괜찮았네. 쌤쌤? 쌤. 제 생각에는 가속노화 식단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속 노화. 이제 빨리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면 조기의 치매를 경험하실 가능성이 한 2배 정도 높다. 조기침이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남들보다 뭐 한 10년쯤 빨리 올 수 있다. 요즘도 좀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게 나하고 동갑이야. 이런 식단을 하시면 안 된다. 예. 짠하다. 제 너는 빨리 실버타운에 빨리 들어오든지 돌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거. 야 원이 진짜 너무 야 아니, 저는 너무 아침 이게 이렇게 먹어 진짜로. 거짓말 너무 근데 이렇게 꾸며놨다. 이게 꾸미지 않았어 자세히 이게 보면 이게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 맹점이 있어요. 맹점 꼭 찾아주세요. 꼭 찾아주세요. 이게 그 체지방률이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마르시지만 좀 있으시죠. 마르지만 체지방률을 이제 그 찍어보면 여기 보면 이게 왼쪽은 다 좋아요. 근데 이 치아바타 빵 2개는 근데 이게 혈당을 진짜 빨리 올려요. 이거는 그 흰쌀밥보다 지중해 식빵인데요? 하지만 구멍 많은 거? 네,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유사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게 지중해 식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T. 네. 그다음에 이게 주스잖아요. 주스 안 돼. 착즙을 해도 어차피 액상거당이에요. 이게 과일을 째로 드시면 과일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걸 주스 형태로 드시게 되면 액상과당을 그냥 직방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액상으로 먹게 되면 직방으로 혈당이 올랐다가 인슐린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 1시간 지나면 굉장히 허기가 지게 되죠. 그래도 목을 축이려면은 액상으로 먹어야 돼. 목 치길래. 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근 같은 거는 씹어서 먹기 힘드니까 착즙해서 촥 먹으면 마시면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데 네. 아닌 거예요? 그 이건 과일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섬유질과 같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는 건데 첫 끼를 이렇게 혈당 변동성을 내주면 점심 저녁에 더 건강하게 먹어도 또 결국에는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끼가 중요하네. 노화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치아바타 빵을 빼고 주스를 빼고 이거를 포기 못 하신답니다. 그건 뺄까요? 주스 대신에 100% 두유를 달지 않은 거. 네, 전혀 달지 않은 거고 여기 렌틸 넣으시면 네. 안 배고파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좀 드시면 아침에 배가 안 고플 겁니다. 올리브 우유는 그냥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을 그리고 우유가 있네요. 아니 올리브 우유 맛있겠네요. 올리브 우유를 그냥 한 숟갈 떠먹어요? 올리브 우유를 한 숟갈 드셔도 되고 이런데 뿌리셔도 됩니다. 뿌려서? 네, 네. 그죠. 네. 점심은
점심은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핫도그가 그냥 일반 핫도그가 아니라 닭 가슴살이 들어있는 핫도그. 근데 이게 여성분들 중에 몸매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네. 다이어트 식단이지만 사실은 가속 노화 식단이다. 실은 가속 노화 식단이다. 가속. 이게 가속 노화 식단.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여기도 단순당과 정제물이 많아서 근데 칼로리는 뭐 한 다 해봐야 50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의 대사율을 떨어뜨려요. 누나가 계속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평생 똑같으시더라고요. 가만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충분히 먹으면서도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고 또 간헐적 단식 하시는군요. 아이고 또 간헐적 단식 하시는군요. 16시간 공복 이런 거. 오후 한 5시부터 아침 한숨이세요? 이게 칭찬받았잖아요. 또 맹점이 있어요. 맹점. 이 간헐적 단식을 우리나라 분들이 요새 되게 이제 열풍인데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좋아하시고 SNS에서 엄청 많이 뜨니까. 그런데 먹는 것을 내가 멈추고 운동을 안 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타요. 그럼 운동을 하면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면 빠른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서 그 다음에 굶고 있는 동안엔 계속 움츠리고 있으니까 근육을 네. 그러니까 기초 대사율은 더 줄어드니까 더 조금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진짜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먹으면 살찐다. 내가 밥 많이 먹디? 그래요? 아니요. 저는 정말 많이는 안 먹거든요. 많이는 막 안 드시고. 요새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리고 체지방률이 안 줄죠. 네. 그리고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니까 체지방률이 슬슬 늘어요. 체지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건 내 먹는 거랑 상관없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저속노화로. 예. 저속노화는 검색하면 나오나요? 요새 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우선 식습관을 느린 탄수화물을 먹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몸을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네. 그러면 저녁에 굶지 말고 그럼 단백질을 뭐 좀 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침이랑 비슷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75점. 75점. 그것 때문에. 아우 김광규 선생님 보면 뭐 제대로 드셨네. 아유. 아우 김광규 선생님 보면 버섯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에도 보면 이제 돼지고기 뒷다리가 들어있고 채소도 있습니다. 예. 치킨이요? 고등어 조림. 지금 이거는 80점은 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100점으로 만들려고 하면 네네. 67년생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씩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몸에 좋은 이제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단백질 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잡곡을 많이 넣으시면 좋겠고 잡고. 잡곡 플러스 밥에 콩을 좀 더 넣으시면 좋겠다. 콩밥. 콩을 좀 더 넣으시면 좋겠다. 콩밥. 너무 싫어. 너무 콩밥 너무 싫어. 나도 흰쌀밥이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어. 소화도 잘 되고. 콩을 좀 한 네. 5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흰쌀밥으로 완전히 언제 가느냐? 언제 네. 가냐?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잡곡을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70대로 가시거나 하면은 좀 더 이제 흰쌀밥 비중을 높이면서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거의 쌀밥은 독약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인식이 네, 되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조건 잡곡 드시라고 했는데. 맞아. 현민밥. 그렇다고 해서 잘 걸어 다니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근육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쌀밥을 좀 섞어? 흰쌀밥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꿀팁인데요. 야, 이거 누나 이거는 공부 우리 했었어. 엄마 쌀밥 못 먹게 하는데 막 일부러. 왜 그랬어? 왜냐면 안 좋다고 그래요. 저희가 쌀밥을 줄여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젊은 쌀밥 죽여야 돼. 부려다 어르신들은 이게 부려다.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로. 모르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고단백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력 운동을 하고.
그 버섯도 있고요. 밥도 평민에 이렇게. 비하면 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혹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 식사를 하고요? 네. 들어 누웠습니다. 이 식사를 하고 좋으신가요? 소파에 잠깐 네. 이래서 TV를 봤죠. 아, 쓰러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 식사하고 나면 요즘 계속 그냥 졸려요. 엄청 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왜 보면 그런 거예요? 예, 안 졸리게 제가 여기서 그 밥이 이제 흰쌀밥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흰쌀밥을 먹고 마라톤을 뛰셨으면 좋은데 네. 흰쌀밥을 먹고 이제 이게 누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혈당이 쫙 오릅니다. 졸리죠. 근데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싹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 그때 쫙 나옵니다. 아 그런가 봐. 그리고 그때 그 인슐린이 이 밥을 배로 이제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뭘 어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혈당이 쭉 떨어지면 네. 이제 깹니다. 예. 그럼 이제 배가 슬슬 고프죠. 예, 예. 그러면서 다시 안마의자에 가서 예. 그래서 예. 혹시 땀 날 때까지 하시는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땀 날 때까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땀 나기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땀이 나기 직전에 멈춰요. 힘들어서 땀이 나야 돼요. 힘드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그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잘 가다가 안 돼. 예. 그 격렬한 운동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땀도 좀 나고 산도 좀 타고 여름에 예. 뭐 수영도 좀 하고 예. 그 정도 되는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주 3회 한 30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은 뼈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늘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폐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이 또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면은 7, 80대에 내가 근골격 질환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밸런스 운동까지 하시면 낙상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요 네 가지를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이제 저속노화 생활 습관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시면 약사가 아닌 요리사를 꿈꾸셨을 법한데. 그렇긴 하지만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요. 굉장히 다양한 부면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약에 대한 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뭐 음식, 건강기능식품, 심지어는 식품공학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 약사라는 직업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을 푸드파이터라고 소개할 정도로 밥을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제일 궁금합니다. 네. 원래 살이 전혀 안 찌시는 그런 체질 아니신가요? 살은 찌더라고요. 저요? 제가 사실 이제 캐나다 이민을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었는데 그 캐나다 음식을 먹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밥을 먹으면 그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뭔지 알아요. 밥심이에요, 밥심. 맞아요. 그래서 이민 생활하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체중이 20kg이 불어가지고 거의 뭐 100kg 가까이 육박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에 느껴지는 하중이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제명이 못 살겠구나.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병행해가지고 석 달 만에 20kg 뺐습니다. 석 달 만에요? 네. 3개월이요? 3개월 네. 만에요? 어떻게 하셨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 시도를 해보셨을, 그리고 이제 결코 한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싫어! 다이어트.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야 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풀려났지만 확진자가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확진자. 다이어트는 좀 오랜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공하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비만 종말의 시대가 왔다. 이거 궁금하다, 이거. 사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은 넘쳐나는 음식이잖아요. 수저 놓고 나면은 꼭 단 게 땡겨요. 단 거를 또 먹고 나면 또 이제 다시 짠 게 또. 라면 끓여야 되고. 누구나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수많은 다이어트 하게 됩니다.
몸에 간장을 바르면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그러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다이어트들도 많거든요. 진통제를 한 번에 막 여러 알을 먹는 거죠. 다이어트 약이 살충제 성분이고 또 폭약 성분이기도 해요. 2,000명의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다. 너무 위험한데.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요. 방금 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방금 2kg. 얼마 전에 우리 다이어트계에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상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통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불치병처럼 느껴지는 게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잖아요. 평생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근데 그런 비만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약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이 뭐지? 2022년 11월에요. 트위터에 이제 한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기를 나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단식하고 이 약이다. 이렇게 약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 약은 미국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은 감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입었었던 그 드레스를 이 킴 카다시안이 입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혹시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자기가 약을 써서 살을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약을 써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하고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주사제는 어떤 약일까요? 아 주사예요? 본인이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어디 배에다 찔러나요? 이 약은 지방을 녹이는 약은 아니고요. 이 약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주사하게 되면 배고픈 게 잘 안 느껴져요. 어머. 야 대단하다.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괜찮잖아. 사실 이 약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약들은 원래는 임상시험을 할 때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가짜 약, 플라시보를 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를 한 여성분이 나는 이 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이건 가짜 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62세가 되도록 다이어트에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약을 썼을 때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준다면서 앞에 달콤한 디저트들이 있는데 어우 맛있겠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게 아니면 이거는 가짜 약일 수가 없다. 확신이 있었군요. 그렇죠.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약이 국내에는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머. 근데 사실상 이 약이 아주 새로운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약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의 비슷한 형태예요. 하루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게 개량이 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 주사를 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약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똑같은 약성분을 당뇨 치료제로도 내놓고 다시 또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약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이제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연진 복수법이라는 건데요. 연증. 입에서 힘을 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혀 안에 내부를 구석구석 핥아서 침을 모은 다음에 삼켜주는 거예요. 하루에 360번. 360번이요? 그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다 핥아서 360번을 하라고요 하루에. 제 생각에도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360번 세다가 음식을 먹는 걸 깜빡 잊지 않았을까? 아마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플래처라는 분이 플래처식 식사법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뭘까요? 황재석 씨 맞죠? 아,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저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해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0-30g 정도까지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굽는.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원푸드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의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전 맛은 있던데. 운영하시는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밥 안 비리 들어가고. 맞추고. 맞아.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진짜.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사실 효과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비만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약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까 사실 김경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맥주 땡긴다. 아까 견과류 먹으면 맥주 땡긴다는 말씀. 그러게요. 네.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요. 사람의 뇌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흥분을 시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바로 저쪽에 호랑이나 사자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원리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을 가야 된다. 지금 긴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밥을 먹을 때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그런 흥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평소보다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흥분성 식욕 억제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 신약은 그런 게 아니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흉내낸 그런 약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하필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장에서도 저 뒤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장까지는 계속 먹겠네요. 도착해서 신호를 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르몬이 분비는 되는데 굉장히 짧게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포만감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몇 분만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그 똑같은 호르몬의 효과를 내는 약을 세마글루티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주사해주면 일주일 내내 들어있으면서 언제만 작용하느냐? 밥을 먹을 때. 기존의 당뇨 치료제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든 밥을 안 먹든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자극을 해요. 근데 이 약은 주사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을 때만 작용을 해요. 공황장애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박증은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체 증상과 생각이 다 같이 작동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불면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좀 심해서 거의 7시에 잠드는 경우도 아침 7시요? 예, 7시에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수면의 질도 잔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따뜻한 우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나면 잠이 깨요 오히려. 그리고 막 샤워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죠. 그리고 그 막 책도 읽어보고 ASMR 뭐 빗소리 틀어보고 다 했거든요. 나도 다 해봤. 똑같네. 황재성 씨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는 진짜 딱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맞아요. 두 개 다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두 개 다 교감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요. 아까 전에 공황장애 할 때 교감신경 말씀드렸죠.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돼야 되는데 내 몸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이나 반신욕은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완돼요.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뭐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확실히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거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 보게. 또 특별히 어떤 걸 봤냐면 왜 신점.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속삭속삭 하니까 그 소리 듣다가 잠을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뇌는 나와 관련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쉬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각성돼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 잠 자려고 누웠을 때 정말 너무 흔하게 하지만 너무 나쁜 현실적인 생각. 뭐죠? 자야지.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지? 생각도 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나 오늘 못 자면 내일 피곤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못 자요. 내일 소풍 가면 현실적인 생각이죠. 내일 소풍 가면 그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너무 설레어요. 내가 설레이는 건데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똑같은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냐 비현실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잠의 반응은 달라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요. 못 잤죠. 왜냐면 어쩌다 어른에 나오잖아요. 어쩌다 어른에 나가는 이 녹화가 있으니까 어제 누워서도 이 어쩌다 어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대본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대본 봐야 되는 시간에 코미디 빅리그를 해가지고 내가 코미디 빅리그를 봤네. 그러면은 제가 누워가지고 하는 그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는 오늘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뇌는 깨어나요. 각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섭외들 오기 전에 나간다면? 자다가 와 어쩌다 어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리고 나 이거 하다가 정말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죠.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김성경 씨께서 얘기해 주셨다. 네, 넷플릭스 보는 거. 왜냐면은 생각을 유튜브나 티빙이나 OTT 쪽으로 옮기면서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잠을 잘 수 있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에 빛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지? 양 한 마리. 맞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는 거죠. 그거 안 돼. 그렇죠. 양을 몇만 마리를 세도 못 자요. 네, 그거 안 되던데. 왜 못 잘까요? 양 한 마리 세고 자야지. 양 두 마리 세고 자야지. 양 세 마리 세고 자야지. 자야지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현실적인 생각.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우린 못 자요. 양을 한 2만 마리 샜는데도 못 자면 그때부터는 나 이래도 잠 못 자네? 그럼 그때부터 불안이 자극돼요. 그럼 교감신경이 증대되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맞아. 잠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못 잔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불안을 자극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못 자도 우리 몸에는 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더라도요, 낮에 정말 잠깐만 자도 우리 몸이 일정 부분 회복돼요. 그리고 잠에는 수면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빛을 빌리듯이. 내가 오늘 못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몰아서 자요.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죠. 그 이유는 주중에 못 잤던 잠이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말 동안에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또 한 개는 침대에 눕자마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자는 거를 꿀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짜 부러워요. 저 그렇게 잘 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거는 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와. 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가지고 진짜 5분만 지나도 왜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맞아요. 이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럼 더 못 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자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잠에 대한 불안을 더 늘리고요. 이런 분들이 뭐에 빠지기 쉽냐면 수면제 중독에 빠지기가 쉽어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데 누워가지고 15분만 딱 지나고 나면 아, 나 잠 못 자네? 못 잘 것 같은데 약 먹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버릇이 되고요. 이러면 약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과 관련된 증상은 나에 대한 거였죠. 내가 공황 증상이 생기고, 내가 강박장애가 생기고, 내가 공포증이 생기고, 내가 불면증이 생기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안이 자극되게 되면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이에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번째는 의존형 성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딴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걸 내가 비워두게 되면은 나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나는 항상 남들한테 예쁘고 멋있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결점,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감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짜 자기로 채워요. 타인이 있다 그러면 관계에서 나의 이 결점을 채워넣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요. 타인을 희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이 있는 경우 나를 위해서 자꾸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되기가 쉬워요. 가스라이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의존성 성격에 있어서는 나의 결점이나 나의 부족함을 너무 내가 과도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 나의 불안이나 나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그치. 내가 희생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고 있을 때 내가 오히려 나의 불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면은 당하네요. 그쵸. 의존형 성격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쉬워요. 결국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성격은 외부적으로 내가 그럴싸하게 거짓된 나를 꾸며내면서 남을 이용하느냐, 혹은 내가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남한테 휘둘리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한 시사 사건 방송에서 다뤘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양모인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게 하면서 학대한 걸로 기소가 됐는데요. B군은 이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학교도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로 의자에 16시간 동안 결박을 해놓는 등으로 학대를 했죠. 사망 당시에 이 B군은 키가 148kg에 몸무게는 29.5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이 사건을 파헤쳐 봤더니 이 가해자인 의붓 어머니 A씨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말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그 의붓 아들을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듯이 꾸며내고, SNS 상으로도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라는 거를 계속 올려요. 근데 막상 뒤에서는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참 특이한 점은 이 B군의 친모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의붓 어머니는 친모가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에 격분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아들 데려가라고. 근데 이 의붓 어머니가 자기는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그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너가 데려가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얘는 내가 키울 때 가장 행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의붓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거짓된 자기를 채워넣기 위한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하는 와중에서도 이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죠. 이 인천 학대 사건에서 이 가해자의 자기애성 성격과 이 아들의 의존성 성격은 정말 비극적인 형태로 가스라이팅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나빠 보이죠. 병도 만들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근데 불안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불안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는 위험을 미리 예비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일정 부분의 불안이 있어야지 서로를 맞추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불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불안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신경 안 쓰면서 충동적으로 스스럼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동물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뭐 동공이 커지거나 뭐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땀이 흐른다거나 이런 행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해요. 사이코패스는 불안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압해요. 억압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정신의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인천 그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 계모가 그냥 본인 스스로의 대인관계에서의 다양한 불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조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내가 그 불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면 굳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게 학대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암 경험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정신종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암은 예전의 암이랑 상당히 달라졌어요. 암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치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5년 암 생존율은 약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저희가 정신의학 용어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이나 심지어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불안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내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고 막 씨름을 하거나 불안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불안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